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강성률 문학TV 제44화는 삼국지에 나타난 영웅호걸과 한 여인, 초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는 동탁과 여포 사이에 있는 초선이고 조조와 유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적벽대전, 그리고 여기는 왕윤이 초선을 앞에 놓고 당부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탁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을 죽인 여포와 왕윤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영웅이 조조인데요. 그리고 유비와 관우 장비의 그 도원결의. 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 찾아갔다 오는 삼고철연, 그 유명한 적벽대전, 마침내 유비가 천하를 평정하는 것, 그 다음에 연환계 고육계, 화살 10만 개를 얻었다고 하는 그 사건의 진실. 여기는 이제 세 사람이 도원결의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그 조조의 군대를 그 배를 묶어놓고 불을 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동탁을 죽인 사람이 여포인데, 여포도 동탁이 죽고 한 달여 만에 이가 곽사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윤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권유했지만은 왕윤은 황제를 내버려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잔류합니다. 이 황제 유협을 이제 헌제라고 부르는데 꼭두가시 노릇에 불과한 이 황제를 왕윤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할 수 없이 여포는 부하 수백 기만을 거느린 채 잘린 동탁의 머리를 들고 남양 태수인 원술에게로 갑니다. 그 이후에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을 받아준 이 유비를 내쫓고 서주를 탈취하는데요. 조조에 맞서다가 마침내 패망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원술의 모습이고요. 자, 사도 왕윤은 어땠을까요? 동탁을 제거한 왕윤은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해서 조정을 장악하지만은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탁의 부하인 이갑과 곽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세가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왕유는 끝끝내 도피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일가족과 함께 살해돼서 시체가 거리, 시장에 효수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조조가 등장하는데 이각과 곽사가 왕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포도 도망갔다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황폐한 낙양으로 장안으로 갔다가 로양, 낙양으로 돌아온 헌제는 조조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자의 권위를 등에 업은 조조는 이각과 곽사를 무찌르고 가장 유력한 제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때 하북 일대를 평정한 원소가 조조와 대결을 벌이는 곳이 바로 관도대전인데요. 여기에서 2만의 조조 군사가 10만의 원소 대군을 섬멸하고 맙니다. 이후에 원소는 죽고 아들들이 조조에 대항하지만은 곧 평정되고 맙니다. 중국 대륙 북부 일부가 모두 조조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도원교류라고 해서 복숭아 밭에서 유비는 이 관우 장비와 함께 결의를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비의 집이었다는 설도 있고 장비의 집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비의 생가가 되겠는데 조조의 시 옛날 이름으로 탁현이 되겠는데요. 어, 북경 바로 아래입니다. 오늘날 허베이성 바오딩 시에 있는 조조의 시에 여기가 이제 그 탁현이라고 불렀던 도원결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은 이때 모여서 천지에 하늘과 땅의 제사로 알리고 셋이 형제를 맺자 힘을 합쳐 큰 일을 도모하자. 비록 태어난 시간은 달랐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옆에서 이제 유비 현덕이 큰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죠. 삼국지 연의에서 지어낸 설이라도 있고 다만 실제로 세 사람이 형제처럼 지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나라 유방이죠.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이고 그 유방의 먼 친척벌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비입니다.
삼고초려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던 일을 말합니다. 당시 유비는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좌장군 예주목 의성정우의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좌장군은 조정에서 내려진 가장 높은 직위 중에 하나고 장군이죠. 예주목은 유비가 다스리던 지역의 목사 직책이고 의성정우는 유비에게 내려진 후위 말하면 자기 이름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제갈량은 20대 백면 서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번을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자 한 명이 집을 지키고 있고 제갈량은 출타 중이었습니다. 2차는 겨울이었는데 역시 제갈량이 집에 없었습니다. 3차 이듬해 봄에 가자 동자가 제갈량이 집에 있긴 하지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은 자작시를 입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유비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천하 삼분지계를 설파하는 거죠. 위, 오, 촉,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그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적벽대전인데요. 중국 북부를 장악한 조조는 중국 통일의 야심을 품고 형주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유비는 강화로 도망을 쳤다가 이때 형주의 주민들이 전부 유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비는 강동에 있는 송건에게 제갈량을 보내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조조를 물리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 10만이 양자강 적벽에서 조조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적벽대전인데요. 이때 오나라의 주일한 사람이 화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하늘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예측해서 조조의 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불을 붙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조조 군대는 화공으로 인해서 괴멸이 되고 송건 유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백만 대군의 조조는 큰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내려온 걸 중단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조는 적벽에 도착해 유비와 싸웠지만 전염병이 유행해서 관리와 병사가 많이 죽었다. 결국 조조는 군대를 되돌리고 유비는 형주와 강남의 여러 군을 차지하였다.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전투가 바로 적벽대전이 되겠는데요. 이 대전에서 이김으로써 유비는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오나라와 위나라가 싸우는 동안에 유비는 제갈량 계책에 따라서 형주 일대를 장악하고 이때 송건은 노숙이란 사람을 파견해서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은 제갈량은 노숙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서촉 익주를 얻을 때까지 형제에 머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형제에서 기반을 다진 유비는 형주를 동생인 관우에게 맡긴 채 익주로 쳐들어가서 말하자면 서촉과 한중 일대를 평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통이라는 사람이 쓴 그 연환계가 나오는데요. 연환계라고 하는 건 쇠고리가 연이어 붙어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계략인데 먼저 왕윤이 초선을 이용한 미인계를 썼죠. 동탁의 양아들이 연포를 설득해서 동탁을 주살한 것이 첫 번째 연환계라면은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송건 연합군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연환계인데요. 방통이 조조를 찾아가서 당신 부하들이 배멀미를 하니까 이 배들을 서로 쇠사슬로 엮으면은 육지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군수가 이런 걸 들었는데 군선이 이제 묶어놓으니까 움직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제갈량이 날씨를 봐서 조조 쪽으로 바람이 불자 군선에 불을 놓자 이제 옴짝달싹을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통이란 자는 여기죠, 여기 제갈량과 더불어서 군사 중장랑에 올라 유비 군대의 군사적인 전략을 관장했던 책사가 되겠습니다. 관우, 장비, 제갈량, 방통, 송건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황계라는 사람이 고육계가 또 유명합니다. 주유는 황계에게 형발로 곤장 100대를 선고하고
50대를 때리는데 이 황제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채준과 채화는 조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황제는 조조에게 투항, 항복할 뜻을 나타냅니다. 또 방통까지 거짓으로 이 조조 군대에 합류하자 조조는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육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남을 속이는 계략을 말합니다. 육체, 고통, 고자죠. 그래서 우리 말로 고육지책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병법 36개 중에서 34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살 10만 개를 얻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오나라 송건 쪽의 주유가 이 제갈량을 시기해서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제갈량 대답이 조조군이 곧 쳐들어올 텐데 10일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3일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배 20척과 군사 600명을 주고 청포로 배에 장막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셋째 날이 되자 드디어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이걸 미리 제갈량이 날씨를 예측했다는 거죠. 청포로 푸른 빛깔의 배로 이렇게 장막을 친 선박 20척에 군사 600명을 태우고 송건 쪽에 노숙이한 사람은 주유가 송건에게 추천한 인물인데 이 노숙을 데리고 조조 진영으로 접근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적군의 출현에 놀란 조조군이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데 이 화살은 선박에 이렇게 장막, 인형들에 다 꽂히게 되고 연합군이 이제 뱃물을 돌려서 도망오자 조조군은 자욱한 안개 때문에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살 10만 개를 공짜로 얻어오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정사 삼국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조군이 패배한 요인은 대규모 전염병 때문이다. 또 화공작전의 1등 공신 역시 제갈량이 아니라 주유였다. 주유란 사람이야말로 적벽대전의 주역이 들어서 방통과 한계로 하여금 조조의 거짓 투항하게 만든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선 이야기인데요.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 히로인으로서 초선의 연황계와 미인계로 인해서 동탁이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 분홍할거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초선은 지혜와 담력, 자기의 정조까지 내버리는 희생정신으로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인인데 서시 왕속은 양귀비와 함께 중국 4대 미인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여포는 조조에 맞서다가 죽고 완윤도 이각 곽사의 반란 중에 시체가 효시되고 맙니다. 조조는 이각 곽사의 난을 평정하고 유력한 제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도제전에서 2만의 군사로 원소군 10만을 섬멸합니다. 한편 도홍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라고는 세 영웅이 등장하고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갔다고는 삼국철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 10만이 양자간 적벽에서 조조군 100만을 격파한 그 유명한 그 적벽대전. 그래서 이제 유비가 천하를 평정했다는 이야기. 방통이란 사람의 연한계는 배들을 쇠사슬로 역돌아가여 불을 질러서 화공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고 황계란 사람은 고육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조조를 속였다. 화살 10만 개의 진실, 그리고 초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복숭아꽃 저의 장편 소설과 이명옥님의 판무파타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